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옛날 영화, 그러니까 완전 고전 영화가 아니고 좀 개봉한 지 좀 된 그런 옛날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부러 찾아서 보지는 않는데 가끔씩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벤저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게 꽤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 볼 때도 재밌게 봤지만 다시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 취향에 따라서 이 영화가 좀 지루할 수도 혹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벤저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잊고 있었던 대사라던가 그런 장면들이 다시 한번 와 닿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영화 볼 때는 캡틴 마이크라는 인물이 이제 벤자민한테 그 죽어가기 전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총을 맞고 죽어가기 전에 하는 대사가 있는데 운명 앞에서 이제 미쳐버릴 수도 혹은 욕을 하며 운명을 탓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받아들여야 돼.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저는 결국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그런 너의 행동들을 후회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전체를 다 보고 또 느낀 점은 이 벤자민의 그 외형이 이제 태어났을 땐 굉장히 늙은 모습으로 몸의 상태로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점점 아이를 넘어서 아기가 돼가는데 그 벤저민의 외형만 겉모습만 거꾸로 갈 뿐 결국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 외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또 그로 인해서 받는 상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하여튼 그 영화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부각하기보다는 또 이제 벤자민 버튼을 연기한 그 브래드 피트가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감독의 의도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이야기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이 옛날 영화라 하더라도
내가 예전에 봤던 영화라 하더라도 이런 요즘에 이제 워낙에 이런 옛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유튜브라던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전에 봤던 기억이 좋지 않으면은 다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예전에 봤던 그 기억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찾아봤듯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전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가잖아요.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때의 감정이 좋았던 혹은 싫었던 별로였던 그런 감정이 떠오르는 것 같다라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옛날 영화 하면서 지나가면서 좋았던 기억이 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본 벤저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그런 영화였는데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 번씩 봐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사 외에도 그 조연들 혹은 주연들 그 대사 속에 뭐랄까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되게 와닿는 그런 대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저같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영화가 있으면은 추천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셜록 홈즈 4개의 서명 9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아마 다음이 마지막 시간이 셜록 홈즈 4개의 서명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열 번째 이야기 섬사람의 최후. 꽤 멋진 식사였다. 홈즈는 마음이 풀리면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오늘 그는 무척이나 유쾌해 보였다. 중세의 종교극과 도자기 그리고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실론의 불교와 차세대 군함에 대해서까지 홈즈의 이야기는 막힘이 없었다. 그건 지난 며칠 동안 그의 정신 상태가 우울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애설리 존스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생각보다 꽤 사교적이고 매너 있는 사람이었다. 수사의 마무리를 앞두고 내 마음 또한 한결 가벼웠다. 식사를 마칠 무렵 홈즈가 포트와인을 잔에 따라 주었다. 모두 건배합시다. 오늘 밤의 모험을 위해. 왓슨, 이제 떠날 때가 왔네. 권총 갖고 있나? 홈즈가 말했다. 서랍에 리볼버가 있지. 그걸 챙겨가게. 마차를 미리 준비시켜 놓았어. 저걸 타고 가세.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선착장으로 향했다. 증기선 한 척이 보였다. 경찰선이라는 표시가 있나요? 옆쪽에 녹색 등이 붙어 있지요. 저건 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3사람은 배에 올랐다. 그 밖에 키자비, 화부, 경관 2명이 차례로 배에 올라탔다. 어디로 갑니까? 존스가 말했다.
런던 탑입니다. 제이콥슨 조선소 맞은편으로 가주십시오. 배는 빠르게 속력을 올렸다. 다른 증기선들을 앞서가기 시작하자 홈즈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우린 오로라호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 배는 빠르다고 알려져 있지요. 홈즈가 말을 이었다. 왓슨, 나는 그날 밤 화학 실험에 몰두하면서 평정심을 되찾았어. 숄토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았지. 증기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 조노선 스몰은 영리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렇게까지 광활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을 거야. 그가 런던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 그동안 신변 정리할 시간이 없었을 테니까. 조노선 스몰의 특이한 외모는 어디에 가나 눈에 띌 테니 노우드 사건과 관련돼 의심받기도 쉬울 거야. 그러니 어두울 때를 선택해 날이 밝기 전에 돌아가려 했을 거야. 스미스 부인이 말하길 그들이 배를 탄 건 새벽 3시라고 했지. 동이 틀 때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 그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것 같았어. 그들은 스미스에게 충분한 보상을 치르고 증기선에 보물을 싣고 도망치려 했지. 그리고 그레이브샌드나 다운주에서 기선을 타고 아메리카나 다른 식민지로 가려고 했을 거야. 그렇다면 증기선은? 증기선 또한 그 근처에 세워두었을 거야. 내가 스몰의 입장이라면 그와 같은 두뇌를 가졌다 해도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증기선을 숨겼을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는 다시 증기선을 타려고 했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증기선은 수리업체에 맡겼을 거야. 잔고장을 수리하면서 경찰 수사에서도 벗어나는 거지. 그거 참 기발하군. 그렇지. 나는 선원 복장을 하고 수많은 선창을 뒤지고 다녔어. 그러다 16번째 선창 제이콥슨 조선소에서 의족을 한 남자가 오로라호를 맡기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사장 말로는 배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 그러면서 오로라호를 가리켰는데 그때 잔뜩 취한 모드케이 스미스가 보였지. 그가 배 이름과 자기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더군. 그는 8시에 배를 찾으러 오겠다고 했어.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은화를 뿌렸지. 그러다 소년 탐정단 대원을 한 명 만났어. 그 아이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증기선이 출발하면 신호를 준다고 했지. 그러니 우리는 좀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정말 훌륭하군요. 하지만 나라면 제이콥슨 조선소에 경찰을 배치해 놓고 그들을 덮쳤을 겁니다. 조노선 스몰은 보기보다 영리한 자입니다. 경찰 냄새를 맡으면 더욱 숨어버렸을 겁니다. 모드케이 스미스를 먼저 잡는 방법은 어떤가? 그가 녀석들의 소굴을 알 가능성은 전혀 없어. 그로서는 술이나 먹고 돈이나 받으면 되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배는 강을 질주했다. 런던 탑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저희가 바로 제이콥슨 조선소야. 홈즈가 외쳤다. 그는 쌍안경을 꺼내 선착장을 살폈다. 저기 탐정단 아이가 보이는군. 신호는 아직 없어. 좀 더 하류로 내려갈까요? 존스가 말했다. 속단은 안 됩니다. 저들이 하류로 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여기 입구에서 대기하는 게 나을 겁니다. 잠깐,
저기 신호가 보입니다. 아이가 손수건을 흔들고 있어. 홈즈가 말했다. 맞아. 저 소년이었군. 똑똑히 보여. 내가 외쳤다. 오로라호가 오고 있어. 기관사, 속도를 높여주십시오. 저 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홈즈가 소리쳤다. 오로라호는 조선소 입구를 통과해 빠른 속도로 달렸다. 존스가 오로라호를 지켜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정말 빠르군요.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따라잡아야 합니다. 홈즈가 외쳤다. 경비선은 굉음을 내면서 속력을 냈다. 배는 요동을 치며 잔잔한 강물을 갈랐다. 뱃머리의 등불이 삼각주 모양의 빛을 내뿜었다. 석탄을 더 넣으세요. 최대한 따라 붙어야 합니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군요. 존스가 말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2, 3분이면 될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때 경비선 앞으로 예인선이 나타났다. 겨우 방향을 틀어 충돌은 막았지만 다시 키를 잡았을 때 우루라호는 200m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배는 웨스트 인디아 부둣가를 지나 긴덴포드 관문을 지났다. 그리고 독수섬을 지나서 북쪽으로 향했다. 존스가 탐색등을 켜자 오로라호의 갑판이 훤히 보였다. 한 사내가 검은 상자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웅크리고 있는 검은 개가 보였다. 키는 스미스의 아들이 잡고 있었고 스미스는 우통을 벗고 석탄을 분주히 떼고 있었다. 그들도 지금쯤은 추격당한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다. 경비정은 그린위치를 통과할 무렵 한층 더 가깝게 따라잡았고 블랙월에서는 250걸음 정도로 바짝 붙었다. 나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사냥을 해보았지만 지금처럼 멋진 스릴을 느낀 적은 없었다. 경비정은 꾸준히 간격을 줄였다. 갑판에 걸터앉은 남자는 계속 우리 쪽을 주시하는 듯했다. 존스가 오로라호에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남자가 벌떡 일어나 경비정을 향해 욕을 퍼부었다. 그는 의족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 검은 개가 움직였다. 자세히 보니 그는 체구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 기이하게 큰 머리에 머리카락이 잔뜩 헝클어져 있었다. 홈즈는 권총을 겨누고 있었고 나도 권총을 꺼냈다. 저자가 일어나면 총을 쏘게. 홈즈가 속삭였다. 경비정은 이미 오로라호에 바짝 붙어 있었다. 의족을 한 남자는 괴성을 질렀고 원주민은 탐조등 불빛 아래서 으르렁거렸다. 난쟁이는 갑자기 짧고 둥근 나무 조각을 꺼내 입에 물었다. 그때 우리 두 사람은 권총을 쐈다. 난쟁이가 소리를 지르며 배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자 의족을 한 사내가 키를 잡고 남쪽 강가로 배를 돌렸다. 그러더니 이내 진흙탕에 빠지며 멈춰섰다. 일당들은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몸을 비틀었지만 그럴수록 끈적한 진흙탕에 더 깊이 빠질 뿐이었다. 우리가 그들 곁에 갔을 때는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꽂혀 있었다. 우리는 일당들의 어깨에 끈을 묶어 그들을 뽑아냈다.
스미스와 그의 아들만이 넋을 놓고 갑판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경비정으로 순순히 건너왔다. 우리는 오로라호를 경비정 고물에 단단히 묶었다. 갑판에는 인도식 상자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경비정으로 옮겼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탐조등을 비춰보았지만 원주민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템스 강바닥에는 그의 괴상한 시체가 지금도 묻혀 있다. 여길 봐, 홈즈가 말했다. 곤총을 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우리가 서 있었던 자리에 독침이 꽂혀 있었다. 홈즈는 싱긋 웃으며 지나갔지만 나는 등골에 소름이 끼쳤다. 11번째 이야기, 아그라의 보물. 우리의 포로는 우세상자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햇볕에 탄 피부며 번쩍이는 눈동자, 깊게 패인 주름은 그의 고단한 지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유난히 덥수룩한 수염에서 고집과 진념이 보였다. 머리빨이 희끗희끗한 걸로 보아 그는 50살은 좋게 넘은 듯했다. 화를 낼 때는 흉악스러운 외모였지만 조용한 곳에서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는 수갑을 차고 무릎에 가슴을 파묻고 눈동자를 번뜩이며 무쇠상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윽고나는 그와 마주쳤는데 그 표정에는 옅은 미소마저 깃들어 있었다. 조너선 스몰, 결국 일은 실패로 돌아갔군. 홈즈가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렇소. 하지만 교수형감은 아니겠지요. 난 바솔로무 솔토를 해치지 않았소. 그건 지옥의 사냥개 통가가 쏜 끔찍한 독침 때문이요. 난 그 난쟁이 녀석을 후려쳤소만 그렇다고 그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으니 시가를 피우겠소. 당신이 밧줄을 탈 때 그자가 바솔루무를 공격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요. 홈즈가 말했다. 마치 눈으로 본 듯 말하는군요. 난 그 방이 비어있는 줄 알았소. 저녁 식사 시간이었으니 만약 늙은 소령이 살아있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지. 그자를 처치하는 건 이 시가를 피우는 것만큼 쉬우니까. 하지만 죄 없는 이들을 해칠 생각은 없었소. 당신은 런던 경찰청의 애설리 존스 형사가 맡을 거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집으로 가서 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해야 하오. 그러면 내가 아는 한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거요. 난쟁이의 독이 너무 강해 당신이 방에 갔을 때 바솔루무가 이미 숨졌다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을 거요. 그렇소. 그는 이미 일그러진 얼굴로 쓰러져 있었소. 통가 그 녀석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흡신 패주었을 거요. 그는 독침을 잃어버렸다고 했소. 선생은 그 단서를 찾으셨군. 그가 말을 이었다. 나 또한 50만 파운드어치 보물의 정당한 주인이요. 지금껏 인생을 안다만 제도에서 방파제만 쌓으며 버려왔지만 이제는 다트무어에서 땅을 파며 살게 생겼군. 보물을 얻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따르는 법. 우연히 아흐메트와 만나고 또 아그라의 보물을 알게 된 건
내 인생의 저주요. 아흐메트는 살해됐고 숄토 소령도 비참하게 죽었지. 내 인생도 이렇게 끝장이 났소. 그때 존스가 선실 안으로 들어왔다. 다른 한 사람은 놓쳤지만 어쩔 수 없지요. 홈즈 씨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배를 놓칠까봐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모두 해결됐으니 다행입니다. 오로라호는 정말 무섭도록 빠르더군요. 홈즈가 말했다. 스미스에게 들으니 그 배는 템스강에서 최고로 빠른 배로 꼽힌다더군요. 조수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절대로 안 잡힐 거라면서 어찌나 목소리를 높이던지요. 아무튼 그는 노우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자는 정말 모르오. 나는 빠른 증기선이 필요했을 뿐이요. 돈을 잔뜩 집어주긴 했소. 우리가 브라질로 가는 에스메랄다호에 타게 되면 돈을 두둑하게 더 얹어주겠다고 했을 뿐이요. 조너선 스몰이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 신경 써야겠군. 우리는 범인을 잡는 것이나 무죄로 풀어주는 것 모두에 아주 신중한 사람들이요. 존스가 다시 거만한 경찰 노릇을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셜록 홈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곧 복수올 다리에 도착합니다. 약속대로 왓슨 선생께서 보물 상자를 챙기십시오. 경관 한 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차를 불러드릴까요? 존스가 말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열쇠가 없어 아쉽군요. 여기서 보물 리스트를 만들면 좋겠지만. 이보시오. 열쇠를 어쨌소? 강가에 버렸소. 스몰이 대답했다. 그래봤자 소용없지. 아무튼 홈즈씨, 베이커가에서 다시 봅시다. 나는 무쇠 상자와 경관 한 명을 데리고 마차에 올랐다. 모스턴의 집까지는 15분이 걸렸다. 세실 포레스터 부인은 외출 중이었고 모스턴은 응접실에 있었다. 나는 형사를 마차에서 기다리게 한 뒤 상자를 들고 응접실로 갔다. 모스턴은 목과 허리에 주홍색 리본을 두른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램프의 등이 모스턴의 얼굴과 금발머리를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 발소리를 듣더니 곧 자리에서 일어나 화난 표정을 지었다. 포레스터 부인이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새로운 소식이 생겼나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무쇠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상자의 무게만큼이나 내 마음도 무척 무거웠다. 아그라의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반은 세디어스, 반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 사람당 20만 파운드씩 받게 될 거예요. 1년에 10,000파운드 연금을 받는 격이니 영국에서 당신보다 부유한 숙녀는 없을 겁니다. 모스턴은 눈앞의 상황보다 나를 더 배려해 주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닙니다. 도움을 주었다면 셜록 홈즈 덕분이죠. 그 명석한 친구조차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으니 제가 맡았다면 풀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왓슨 선생님. 나는 모스턴에게 들려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홈즈의 변장과 오로라호의 발견,
그리고 에설리 존스의 굴욕, 템스 강을 따라 범인을 추격한 일 등을 모스터는 주의를 집중하고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들었다. 저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시다니 정말 죄송하고도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끔찍한 이야기는 이제 잊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에게 가장 처음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스터는 그저 나에 대한 배려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상자가 무척 아름답군요. 베레네스의 금속 세공입니다. 정말 묵직하군요. 열쇠는 없나요? 템스 강물에 가라앉았습니다. 모스턴이 꼬챙이를 내왔다. 나는 상자 정면의 자물쇠에 꼬챙이를 넣어 비틀었다. 이윽고 상자가 열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우리는 서로를 멍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상자는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군요. 모스턴이 말했다. 그때 나는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묵직함으로부터 빠져나온 기분을 느꼈다. 보물의 존재를 알게 된 뒤부터 아그라 보물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가벼웠다.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네? 모스턴이 내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모스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메리,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물이 있었다면 제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을 테지만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내뱉었군요. 저 또한 감사해야 하겠군요. 내가 모스턴을 끌어안자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날 가장 큰 보물을 차지한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이렇게 이젠 범인이 잡혔고 아마 이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사건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나오겠죠. 이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보물이 없었고 그 보물이 없었던 거를 왓슨은 다행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 모스터는 그 마음을 읽었고 그리고 또 서로 이젠 어떠한 사랑을 확인한 이젠 마지막 내용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가라는 생각,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제 그리고 본인 또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참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